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자 딸 하나를 가지고 있는 48살 남성입니다. 이제 50을 앞두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솔직히 이 글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저는 첫 번째 결혼을 실패했고 그 일로 인해서 딸도 상처가 컸었습니다. 해서 우린 그 뒤로 이전에 있었던 일을 한 번도 다시 떠올린 적이 없었어요. 누군가 이혼을 왜 했어? 하고 물으면 욕이라도 시원하게 하면서 털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러지 못할 정도로 그 끝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나 딸이나 그저 말하지 않고 대충 넘기면 언젠가는 끝나겠지, 언젠가는 잊어버리겠지 그렇게 지냈던 거죠. 하지만 바로 얼마 전에 결코 떠올리고 싶지 않던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나면서 결심하게 된 겁니다. 이혼? 그래, 왜 이혼했는지 제대로 털어놔 주겠어. 하고 말이죠. 그러니 다들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들이 우습게도 저는 첫 만남에서부터 아내가 제 운명의 짝이라고 생각했어요. 화장기도 없는 수수한 얼굴에 저와 식사를 하는 내내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게 꼭 참새처럼 귀엽게 느껴졌었죠. 더구나 첫 만남이라 이미지를 관리할 법도 했는데 아내는 달랐습니다. 저기 이거 남은 음식 따로 포장되는 거 맞죠? 제가 가지고 가도 될까요? 네? 차라리 제가 새로 주문을 해드릴까요? 너무 조금 남기도 했고 지저분하게 먹었는데 이걸 굳이 가지고 가신다니. 아니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리고 더럽게 뭐가 더러워요. 어차피 들어가면 다 똑같지. 전 이 정도면 충분해요. 예전엔 이런 거 먹는 거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가난했거든요. 덕분에 내일 아침까지 먹을 게 생겼네요. 고마워요. 몇 점 남지도 않은 경양식 돈가스에도 한바구음을 지으면서 포장을 해가던 아내는 제가 봤던 누구보다도 검소하고 알뜰한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집안이 가난하다는 것에 부끄러움도 없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역시도 제가 어릴 때까진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이었어요. 참고로 저는 그때 가난을 부끄러워했었습니다. 허름한 집이 숨막히게 싫어서 친구들을 초대한 적도 없었고 늘 빙 둘러서 다른 길로 돌아가면서까지 숨기려고 했었죠. 물론 그렇게 했더라도 제대로 숨기진 못했겠지만 말입니다. 낡고 빛바랜 옷, 밑창이 너덜너덜한 신발, 집에서 아무렇게나 잘라 삐뚤어진 머리카락까지 아마 저는 누가 봐도 못 사는 집 아이였겠지만 너무 어렸기에 집만 숨기면 아무도 모를 거라 착각을 했던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게 그리 오래가진 않았다는 겁니다. 저를 낳고 부모님은 지긋지긋한 가난을 극복하려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거든요. 어머니는 시장 구석에서 생선을 팔았고 아버지는 공장에 다니면서 어렵게 돈을 모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작은 식당을 열게 되면서 남들과 다르지 않을 정도로 평범하게 살게 된 거죠.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화장실이 안에 있고 친구를 초대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따뜻한 온기가 있는 집도 생겼고요. 그럼에도 저는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았기에 아내의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던 겁니다. 무엇보다 가난해도 가족들 사이가 좋은 것도 신기했고요. 그래서 저는 만나고 8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그런데 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조금씩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영주야,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혼수를 중고로 하겠다는 거야? 응, 내가 아는 중고 가전업체가 있어. 어떤 건 거의 공짜로 준다니까. 거기서 대충 사면 되잖아. 꼭 혼수는 새 제품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어차피 집으로 들어와서 설치한 순간부터 중고가 되는 건데 멀쩡하기만 하면 헌 제품이든 뭐든 상관없고. 그래도 우리 신혼집에 들어가는 건데 최대한 좋은 걸 골라도 모자라잖아.
그러지 말고 내가 돈을 차라리 더 낼 테니까 중고 말고 그냥 새 걸로 사자. 응? 됐어. 오빠 돈은 돈 아니야? 내가 내 돈만 아끼려고 그래? 우리 아껴야 잘 살지. 내가 알아서 관리 잘해서 쓰면 되는 거야. 무엇보다 좋은 제품 새 걸로 산다는 건 그냥 기분만 내려는 거잖아. 그 돈 아껴서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해? 그렇지만... 그럼 내 말대로 하자. 우린 이런 쓸데없는 거에 낭비하지 말고 앞으로 여유 있게 생활할 미래를 보자. 응? 솔직히 헌제품이라도 내가 잘 가꾸고 잘 씻고 하면 새 거랑 다를 것도 없어. 무엇보다 내가 쓸 제품이잖아. 내가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하는 거 오히려 멋도 없어. 우린 우리만의 방식으로 사는 거야. 적어도 이때까지는 아내의 말에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자신의 돈만 아끼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제 돈까지도 아끼려는 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고요. 그렇게 결혼하면서 저희는 거의 돈을 지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라 월급도 고만고만했던 제게 아내라는 존재는 꼭 복덩이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이 신혼집에 가구가 다 들어왔을 무렵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한 달 정도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코를 찌르는 악취가 중간중간 느껴졌거든요. 그러다가 알게 된 거죠. 아내가 잘 알고 있다는 중고업체가 정확히 어떤 곳인지, 또 저희 집에 들어온 가구가 어디서 왔는지 말입니다. 바로 고독사로 죽은 사람들의 집에 있던 제품을 사서 들어왔던 거였죠. 코를 찌를 악취의 원인은 바로 침대였고요. 당신 진짜 정신이 있어? 지금 이걸 싸게 들였다고 좋아한 거야? 사람이 죽은 곳에 있던 걸 가지고 오는 법이 어딨어? 더구나 다른 것도 아닌 침대야. 모르고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알면서도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걸 지금까지 쓰게 만들어? 아내는 제가 화내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지 한숨을 푹 쉬고 대답했죠. 뭐 어때서? 사람은 다 죽어. 당신도 냄새나기 전까진 잘 썼잖아. 여보! 중고 제품 판매하는 곳 가면 온통 이런 제품이야. 물론 멀쩡한 제품도 있겠지. 돈 많은 인간들이 물건 턱턱 바꾸고 싶어서 내놓은 것들도 있을 거야. 하지만 결국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사람이 죽었지 기계가 죽었어? 제품만 멀쩡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뭐 당신 말처럼 모르고 구입할 수 있어. 근데 당신은 아니잖아. 알면서 사온 거잖아. 맞아, 나 알고도 사왔어. 근데 이게 왜 잘못이라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돼. 침대에서 이런 냄새 나는데도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 사람 죽은 침대였던 거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누워서 생활하던 그곳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근데도 잘못이 아니야? 세탁도 싹 해주고 겉에 커버도 전체 다 바꿨어. 스프링도 멀쩡해서 난 정말 괜찮은 줄 알고 가지고 온 거였고. 그 부분은 내가 잘못한 거 인정은 해. 정 찜찜하면 다시 세탁업체 부르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장 버리고 새로 바꿔야지. 지금 저 냄새가 뭘 의미하는 줄 알고 이러는 거야? 사람이 죽으면 모든 근육이 풀리고 그때 똥오줌이면 다 나와. 그 냄새는 물론이고 부패하면서 썩어가는 살점도 벌레도 매트리스 안으로 스며들어갔을 거고. 아끼는 것도 좋지만 정도가 있어야지. 이런 상황에서도 저걸 쓰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래서 저 멀쩡한 걸 굳이 바꾸겠다고? 영주, 너 진짜 이럴래? 알았어. 바꾸면 되잖아. 별것도 아닌 걸로 왜 그렇게 유난을 떨는지 난 모르겠지만 이번엔 당신 뜻대로 할게. 됐지? 그래도 다른 가구는 안 돼. 아내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침대를 겨우 하나 바꾸는 걸로 허락하긴 했지만 저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단순히 중고 제품을 사는 걸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100번 양보해도 죽은 사람 집에서 있는 물건 그대로를 들고 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제가 귀신이나 미신을 믿지도 않았지만 그 이후로는 뭐든 다 찜찜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리더군요.
한 손에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말이죠. 무슨 일이시죠? 경비 아저씨는 몹시 곤란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다른 건 아니고 입주민 한 분이 쓰레기 문제로 벌금을 물게 됐는데 사실 본인이 버린 쓰레기가 아닌 이 집에서 나온 쓰레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 쓰레기 보시면 이 집에서 나온 걸로 보이는 우편물이랑 음식물 쓰레기가 다른 봉투에 묶여 있는데요. 네? 아니,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집 쓰레기 봉지에 우리 집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있어서 다른 집에서 벌금을 물었다는 건가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실은 이 집 사모님이 쓰레기를 늘 그렇게 버리시기도 하시고... 설마요. 제 아내가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증거 있어요? 경비실 바로 옆에 분리수거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봐서 이건 확실합니다. 네? 정말 제 아내가 남의 집 쓰레기 봉지에 우리 집 쓰레기를 버린다고요? 네. 실은 그 문제로 다른 입주민분들이 다들 불편해하십니다. 자기가 버린 쓰레기를 누군가 뒤지는 게 불쾌하기도 하고, 더구나 일반 쓰레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걸 넣어서 벌금까지 받게 돼서 제 입장이 아주 곤란해요. 이 부분은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벌금은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짓 못하게 할게요. 괜히 중간에서 곤란하셨을 것 같은데 아저씨한테도 제가 대신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때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하던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뛰어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주의를 줬는데 아내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죠. 오히려 내가 돈 아끼게 해준 거지. 꾹꾹 누르면 쓰레기를 더 버릴 수 있는데도 그냥 버린 건 그 사람들 아니야? 환경에도 안 좋은데 내가 같이 버려주면 좋은 거 아니냐고. 버리면 안 될 것들을 같이 넣었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선 불쾌하지. 남의 집 쓰레기를 뒤지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딨어? 쓰레기 뭐? 거기에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도 있어? 그냥 쓰레기잖아. 꿍꿍이도 있고 감추는 게 많으니까 그깟 걸로 예민하게 구는 거지. 하여튼 별것도 아닌 것들이. 남한테 보여주기 좀 그렇잖아. 그걸 다 파헤쳐서 다른 사람 쓰레기까지 넣는 것도 그렇고. 나라도 싫어. 내가 그 사람들 입장이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 난 왜 이해 못해? 그렇게 해서라도 돈 아끼려고 하는 거잖아. 나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래? 우리도 앞으로 애 낳고 잘 살려면 더 아끼면서 살아야 하잖아. 나름 나도 노력을 한 건데 당신은 무조건 남의 편만 들고 뭐든 내가 잘못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서운해. 남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해? 난 우리만 잘 사면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 남의 시선이 중요해서가 아니야. 아끼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거잖아.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마. 그땐 나도 진짜로 화낼 거야. 내가 돈을 엄청 잘 버는 건 아니라도 이 정도로 아끼면서 살 필요는 없다고 몇 번을 말해. 적어도 당신 하나는 안 굶긴다고. 제 말에 아내는 생각이 많은 표정으로 되묻더군요. 나만? 그럼 우리 아이는? 갑자기 무슨 말이야, 우리 아이라니? 나 임신했거든. 그니까 내가 더 이러는 거고. 우리 이제 새 식구야. 뭐? 나 임신 4주 됐어. 그러니까 더 불안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야. 나처럼 이 아이도 가난하게 살게 될까봐 그래서 그랬다고. 됐니? 이제 속이 후련해? 갑작스러운 임신 고백에 저는 더는 화를 내지 못했고 그렇게라도 돈을 아끼려던 아내에게 오히려 미안해졌죠. 사실 아내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아픈 어머니와 어린 여동생을 돌보는 가장이었습니다. 본인도 어린 나이였지만 가족들에게 헌신했고 절약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가난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알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만큼은 그렇게 키우지 않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저 우리 두 사람 정도는 먹여 살릴 만큼 버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해서 저는 그런 아내를 불안하게 하지 않겠다고 그때 다짐하게 됐죠. 물론 다짐한다고 제 연봉이 오르는 게 아니었으니 제가 더 절약하기로 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월급 통장을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타서 쓰기 시작했어요. 초반에 아내는 그것조차 무척 염려했죠. 정말 이걸로 괜찮겠어?
절약해주는 게 고맙지만 이 정도면 분명 못 참고 그만둘 텐데. 차라리 지금이라도. 아니, 할 수 있어. 그리고 해야지. 우리 아이를 위해서잖아. 좀 힘들어도 참아보지 뭐. 진짜? 고마워. 내가 정말 바짝 모을게. 그래. 대신 당신도 너무 아끼지 마.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아끼는 건 내가 대신할 테니까. 근데 도중에 힘들다고 그만두기 없기야. 약속. 유치하긴 해도 새끼손가락까지 걸면서 했던 그 약속이었습니다. 저 나름은 그때 굉장히 비장했죠. 마치 저희 부모님처럼 태어날 아이를 위해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던 거니까요. 해서 저는 당연히 아내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던 순간이 되고 말았죠. 왜냐고요? 아내가 돈을 아끼는 것은 오로지 저에게만 적용됐던 거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걸 알게 된 것은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을 때였어요. 몸이 좋지 않아서 일찍 퇴근했던 그날 집에 가보니 장모님과 처제의 손에는 한가득 저희 집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집에서 받아온 김장김치까지 말이죠. 초반에는 딱히 별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음날 저희 집에 김치가 아예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한두 통을 준 게 아니라 냉장고에 넣어둔 걸 모두 들려보낸 거였어요. 김치가 한 포기도 없어? 장모님한테 주는 건 좋지만 적당히 줘야지. 다 주면 어째. 그럼 다시 가서 받아오면 되는 거잖아. 별것도 아닌 걸. 너무 가볍게 말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우리 식구들이랑 나눠 먹는 정도만 담는 거 알잖아. 그럼 더 담으라고 하면 되잖아. 다 먹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들이 그 정도 해달라고 하는데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부모는 원래 다 해주는 거야. 당신 말하는 게 좀 그렇다. 우리 엄마 젊을 때 시집살이 호되게 해서 당신한테 김장 한번 같이 하자고 말한 적도 없잖아. 이제까지 그냥 김장하는 날 수육해서 부르면 김치만 달랑 받아왔고. 근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렇게 당연하면 장모님도 그러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난 장모님 김치를 먹어본 기억도 없거든? 그야 마음이야. 10포기도 담아서 주고 싶어 하시지. 근데 김치 담으려면 그게 돈이 얼마야? 배추도 금배추인데 고춧가루는 손이 떨려서 나도 들었다가 놨다. 손을 덜덜 떨면서 사는데. 우리 집에 그런 돈이 있어? 없잖아. 없으니까 좀 나눠 먹는 거고. 돈 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더구나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식당 하시잖아. 식당 하는 사람들이 김치 담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어차피 팔아서 돈 될 텐데. 뭘 팔아? 우리도 식당 김치 따로 주문해서 손님상에 나가. 우리가 먹는 건 좋은 배추에 생굴에 좋은 재료 써서 특별하게 신경 써서 담은 거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 나이도 있으신데 안 힘들다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적어도 우리 엄마보단 나은 거 아니야? 어쨌든 부부고 둘이잖아. 근데 우리 엄만 거의 반평생을 혼자였어. 외롭게 두 딸을 키우셨고 거기다 우리 엄만 무릎 수술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잖아. 이 정도가 뭐 그렇게 대수야? 김치 가지고 쪼잔하게. 쪼잔?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지. 우리 집 형편 뻔히 알면서 그렇게 말하면 내 기분은 어떨 것 같아? 말이라도 좀 돕고 싶다고 하면 어디가 덧나? 나라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을까? 정말 해도 너무한다. 아내와 말다툼을 하면 저는 언제나 불리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아내는 가난이라는 방패로 다 막아낼 수 있었던 거죠. 가난해서 그랬다. 돈 없어서 그랬다. 너희 집은 잘 살지 않냐? 적어도 우리 집보단 나을 거다. 이 말로 모든 게 끝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늘 이해하고 모든 상황을 넘겨야 했고 그 일을 시작으로 대놓고 장모님과 처제가 저희 집에 오가기 시작했죠. 심지어 그 사람들에게 저희 집은 마트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양파랑 파도 챙겨. 과일도 챙기고. 그거 바나나 말고 그 뒤에 파인애플 있어. 언니 이것도 가져가도 되는 거야? 그럼 다 챙겨가. 명절 선물로 들어온 한우도 챙겨줄 테니까 그것도 가지고 가고. 아싸, 역시 우리 언니 최고. 그때부턴 저도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건 사실이었고 아내가 오죽하면 저럴까 싶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렇게 퍼주고 나서 피해는 고스란히 제가 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집에 왔더니 아내가 부대찌개를 끓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끓인 부대찌개에 이빨 자국이 선명한 두부가 있는 걸 발견했죠. 이게 뭐야? 이거 누가 먹던 거야? 아, 그거? 우리 엄마가 부대찌개 먹고 싶다고 해서 시켜 먹었어. 그리고 남은 거 팔팔 끓여서 다시 만든 거고. 괜찮아. 불로 팔팔 끓여서 더러운 거 하나 없어. 세균 다 죽었다고. 아, 여보,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아, 처제랑 장모님이 먹다가 남은 음식을 나한테 주는 거야? 아, 뭐 그런 걸로 또. 나도 당신이 남긴 거 먹어. 그게 더러워? 아, 가족인데 뭐 어때서? 순간 너무 서러워서 가슴에서 뭔가 훅 하고 올라왔습니다. 나 한 달 용돈 겨우 5만 원으로 살아. 지금까지 쭉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차비도 모자라서 걸어 다닐 정도로 힘들게 산다고. 근데 그렇게 아껴서 뭐가 달라졌어? 장모님이랑 처제가 휩쓸고 가면 당신은 돈 아끼겠다고 매번 김치 하나에 라면이나 먹게 하잖아. 근데 이젠 하다 남은 음식 처리까지 시키는 거야? 너무 심하다는 생각 안 들어? 아니,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 음식도 못 먹었던 사람도 있어. 우리 집이 그랬고. 당신이 진짜 가난을 알아? 라면이 뭐 어때서? 난 그것도 없어서 쫄쫄 굶고. 지금 당신은 그 말로 몇 년을 우려먹고 있잖아. 나 다른 집 남자들처럼 돈 많이 벌어서 당신 펑펑 쓰게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꽤 잘 번다고 생각해. 근데 지금 내 꼴을 봐. 내가 총각 때 입었던 옷에 구두까지 신입 들어오면 그 흔한 커피도 한 잔 못 사면서 쫌생이 소리 들으면서도 참았어.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잘 살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사는 거야. 아, 그래서 장모님은 보일러 교체해주고 세탁기 새로 사드리고 처제는 노트북 사줬어?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당신이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식당 하면서 돈 번다고 용돈 줄이자고 하는 것도 참았고 반대로 장모님 용돈 더 늘렸을 때도 그냥 넘어갔어. 하지만 이건 아니야! 아내는 제가 강하게 나오자 또 눈물을 흘릴 것처럼 입술을 파르르 떨었죠. 우리 집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해서 그랬다고. 당신도 생각해봐. 건강도 안 좋고 거기에 어린 내 동생까지. 내가 결혼해서 아무것도 못해주고 보고만 있는 게 고통스러워서 그랬다고. 그게 죄야? 또 당신은 늘 이런 식이지. 내가 뭘? 우리 집은 그럼 부자야? 우리 부모님이 돈이 남아 돌아서 새벽에 일어나 시장 다니고 재료 손질하고 직원 하나 안 쓰면서 식당에? 당신 집보다 잘 산다는 이유로 다 양보하고 다 이해해야 하냐? 애초에 우리 집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게 당신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야? 회사에서 들어온 명절 선물도 하나도 안 남기고 장모님한테 다 드리고 우리 집은 괜찮으니 용돈도 줄이고 처제한테 용돈 주면서 우리 집 식비는 줄이고. 왜 매번 당신은 장모님이랑 처제만 불쌍하다고 해? 이럴 거면 당신은 왜 결혼했어? 여보, 우리 다빈이 잘 키워보겠다고 나 절약하는 거 동의했어. 근데 절약은 왜 나 혼자만 해? 그리고 왜 우리 다빈이가 아니라 처가 식구들에게만 돈이 나가냐고? 그야 아직 어린데 왜 필요해? 어차피 크면 입지도 못할 옷을 사줄 이유도 없고. 하지만 우리 엄만 달라.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최대한 행복하게 살게 해드려야지. 그리고 우리가 뭐 굶어? 같이 좀 나눠 쓰는 게 나빠? 지금은 우리 함께 아끼기로 했고. 아니야? 약속했잖아. 돈 열심히 모으기로. 그럼 그 정도는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내는 여전히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말다툼 내내 끝까지 잘 사는 제게 양보를 하라고 했고 부모가 둘이니 하나인 자신이 더 불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서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내내 의심하고 있었던 부분을 해소하려고 단호하게 말했죠. 당신 통장 가지고 와. 여보, 설마 나를 의심해? 정말 너무 불쾌해. 불쾌하든 말든 가지고 와. 나도 알아야겠어. 우리 결혼 9년 차에 당신한테 통장 맡긴 건 거의 7년 됐지? 그런데도 이제까지 당신한테 이런 요구한 적 없어. 그러니 나도 한번 보자. 도대체 뭘 그렇게 아꼈는지, 얼마나 대단한 돈을 모았는지 좀 보자고. 후회할 짓 하지 마.
이건 우리 부부 사이의 신뢰 문제니까 선 넘지 말라고. 그래? 그럼 내가 은행 가서 직접 알아볼까? 끝까지 발뺌을 하면서 억울하다고 하던 아내는 결국 제 앞에 빈 통장을 내밀더군요. 그러더니 그제야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허무했죠. 한 달에 5만 원으로 7년을 살아온 결과가 빈 통장이라는 게 말이에요. 점심 먹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시려면 퇴근 후에 1시간을 걸어서 집에 가야 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담배까지 끊어야 했고 친구들과 만나는 건 꿈도 못 꿨죠. 그러면서도 애써 건강해질 수 있으니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며 저 스스로를 달래야 했었습니다.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이를 악물고 아꼈고요. 헌데 아내는 주기적으로 용돈 외에도 대부분의 돈을 친정으로 퍼나르고 있었던 겁니다.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처제나 장모님의 통장에 넣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전 크게 분노했고 아내와 별거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빌고 빌어서 6개월 만에 다시는 돈을 빼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아내와 다시 결혼 생활을 이어갔죠. 솔직히 제가 고생했던 걸 떠올리면 어떨 때는 정말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끔찍했어요. 그래도 제 아이의 엄마였고 그렇게 해서라도 친정에 보탬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어느 정도 감안했던 겁니다. 물론 별거를 끝낼 때 저는 아내에게 정확히 말했어요. 기존에 60만 원 들였던 용돈은 100만 원으로 늘릴게. 하지만 앞으로 그 이상은 절대로 안 돼. 솔직히 평범한 직장인 월급 거기서 거긴데 이 정도면 진짜 큰맘 먹은 거야. 알지? 응, 알아. 미안해. 진짜 반성하면 앞으로 장모님 처제 우리 집에서 장 보는 것도 못하게 해. 우리 집 식품, 선물 들어온 무엇도 보낼 생각 말고 통장은 내가 관리할 거고 내 용돈도 내가 알아서 조절할 거야. 당신은 카드 줄 테니까 그걸로 장 볼 때만 쓰고, 알았어? 하지만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거나 그럼 현금도 필요하잖아. 그것도 나한테 말해. 이 정도도 못해? 평생 번 돈을 다 날리고? 한다고. 할게. 하면 되잖아. 반강제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조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제가 받던 월급이 세금 떼고 나면 270이 좀 넘는 수준이었는데 거기서 100만 원을 주는 거니 아내도 더는 불만을 가지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고요. 또 그 정도로 처가에 잘하면 아내 역시 저희 집에 어느 정도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우습게도 그건 착각이었죠. 그날은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에 방문하기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식당 일로 바쁘기도 했고 저희 집과는 제법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계셨기에 그건 첫 방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더구나 어머니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고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서 이번 날짜 조율로 잠깐 오는 거였던 겁니다. 헌데 퇴근 후에도 부모님이 집에 보이지 않기에 연락을 드렸는데 호텔에서 방을 잡고 지내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바로 아내에게 물었죠. 당신 오늘 집에 없었어? 엄마랑 아빠가 왔다가 갔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오늘 부모님 오신다고 미리 말했었잖아. 그게 실은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다빈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갔었단 말이야. 그때 오셨었나 봐. 그래도 잠깐 다녀오는 거라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길이 엇갈린 모양이네. 실제로 다빈이도 병원에 갔다고 말을 해서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음에도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비 아저씨에게 CCTV를 부탁했죠. 처음에는 좀처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서 부모님 일이라며 겨우 사정을 해서 보게 된 겁니다. 헌데 거기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더군요. 저희 집 현관 앞에서 부모님이 서 계시고 한참을 문을 두드리다 결국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아내가 다빈이를 끌고 나오더군요. 그게 의미하는 건 저희 부모님이 방문할 때마다 집에 없는 척 해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프지도 않은 다빈이에게 주사까지 맞게 하면서 말이죠. 제가 바로 따졌더니 아내는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부모 방문이 기쁘겠어? 거기다 아픈 사람 와 있으면 내가 그 뒷수습을 다 해야 할 텐데 좋겠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입장? 내가 장모님이랑 처제 방문하는 걸로 뭐라고 한 적 있어? 더구나 우리 부모님은 처음 오는 거잖아. 그것도 다리도 불편한데 일부러 온 사람들을 그렇게 돌려보내? 이 한겨울에 덜덜 떨면서 30분을 넘게 기다리시다가 갔어. 방문하는 걸로 뭐라고 한 적은 없지. 그래도 우리 엄마랑 내 동생 넘어지면 닿을 정도로 가까이 사는데 당신 눈치 보여서 제대로 오지도 못하는 거 사실 아니야? 지금 누구 탓을 해? 그건 당신이 저지른 일 때문이잖아. 그래, 내가 저질렀지. 덕분에 통장도 다 빼앗겼고. 그럼 공평하게 시부모도 안 오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왜 나한테만 무조건 희생하래? 진짜 당신이란 사람 참 사람 지치게 한다. 지겨워! 아주 지겨워서 죽겠어! 왜 당신만 매번 피해자인 척해? 왜 나를 나쁜 사람 만들어? 희생? 당신이 무슨 희생을 얼마나 했는데? 결국 우린 또 말다툼을 했고 사내 못 사내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단순한 싸움일 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부모님을 저희 집과 가까운 곳에 이사하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이참에 식당도 그만두게 하고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는 게 좋다고 판단한 거였죠. 그때까진 아내와 계속 냉전 상태였기에 딱히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딸 다빈이와 함께 부모님의 이사를 돕고 돌아왔을 때 아내도 저희 부모님이 집 근처로 이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당연히 아내는 난리가 났습니다. 입가에 거품까지 물면서 소리를 질렀죠. 그럴 더니 어디 있어서 이사를 해? 당신이 돈 냈어? 맞지? 미쳤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짓을 저질러?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니? 나이 들수록 병원이랑 가까운 곳에 사는 게 맞고 당신이랑 상의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부모님 모시고 산다고 했어? 그냥 우리 집 근처로 온 것뿐이야. 그게 그거잖아. 그게 그거라고. 동네 지나다닐 때도 눈치 보일 거고 갑자기 우리 집 들어와서 밥이라도 내놓으라고 하면 난 그걸 차려 바쳐야겠지. 그 돈은 돈 아니야? 돈? 너 지금 돈이라 했어? 너 설마 우리 부모님 집에 못 들어오게 한 것도 돈 때문이었어? 그깟 돈 아끼려고? 그래, 왜? 그러면 안 된다는 법 있어? 예전 일 좀 그만 끄집어내. 나도 이제 더는 안 참아. 쥐도 궁지에 몰리며 고양이를 무는 법이거든? 뭐? 나랑 이혼하기 싫으면 시부모 쫓아내. 내 동네에서 같은 공기 마시지 못할 거리를 당장 쫓아내라고. 아니, 나도 방법 없어.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젠 기다릴 필요도 없거든? 그러니까 혼자서 독서 공방하면서 딸년 혼자 키우고 싶으면 지금처럼 고집 피워봐. 딸년? 시부모? 당신 지금 미쳤어? 사람이 얼마나 뻔뻔하면 그런 말을 해? 그럼 내가 안 미치니? 통장도 빼앗기고 100원 하나 받은 것도 허락받아야 하는데 언젠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잖아. 당신이 각서 쓰고 그 조건으로 온 거 잊었어? 그야 그땐 10년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딱 마침 우리 결혼한 게 10년이 됐잖아? 10년?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내는 제 앞에 언제 준비했는지 모를 이혼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시부모한테 돈 퍼주는 꼴은 더는 못 보겠어. 식당도 그만뒀으면 그 인간들이 손 벌릴 게 당신밖에 더 있어? 이혼해. 양육권은 당신 가지고. 자식이라고 있어봐야 돈만 들고 나중에 머리 크면 나 몰라라는 게 요즘 세상 아니야? 그러니까 깔끔하게 포기한다고. 야, 다빈이 방에 있어. 목소리 안 낮춰? 숨긴다고 숨겨지니? 어차피 걔도 알 거 다 알아. 난 딸년보다 돈이 더 중하고. 너 진짜 미쳤니? 돈에 눈이 돌았어? 맞아. 나 돈에 환장했고 미쳤어. 우리 가족이 나한텐 더 귀하고. 당신이 싸지른 딸년이나 당신을 싸지른 시부모보다 훨씬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이혼해서 이 아파트 반 갈라서 떠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어. 언제 오를지도 모르는 그 쥐꼬리만한 월급. 어차피 난 그거 보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 아니거든. 애초에 이 아파트 보고 시집 왔지. 이제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더라.
10년은 살아야 딱 반은 받잖아. 이 정도면 우리 식구들도 평범하게 잘 살 수 있을 거고. 당신은 날 비웃겠지만 이건 내가 내 손으로 가난을 확실하게 끊는 하나의 방법이었어. 누군 너 좋아서 같이 산 줄 알아? 착각하지 마.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군요. 별거를 시작했을 때가 결혼 9년 차였습니다. 각서까지 쓰면서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싹싹 빌어서 이혼을 하진 않은 거였죠. 근데 그때 숙이고 들어온 것 자체가 10년을 꽉 채워서 재산 분할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럼 날 사랑한 게 아니라 애초에 이 아파트를 노렸던 거라고? 맞아. 왜? 충격이니? 그럼 너 뭐 볼 거 있다고 결혼해? 무능한 주제에 돈을 더 벌 생각은 안 하고 그저 한 회사에서 죽을 쓰고 앉아있는 야망 없이 덜 떨어진 너? 솔직히 줘도 안 가져. 애초에 우리 집만 이 모양이 아니었으면 거들떠도 안 받고. 그런데 참고 또 참아줬더니 이제는 통장까지 압수를 하니 내가 숨을 쉴 수 있겠냐고. 그런데 이제 시부모까지 끌고 들어와서 돈 쓸 생각하는 놈 뭐가 좋다고 내가 데리고 있니? 시부모한테 반품하면 되는데. 정말 당신 인간도 아니었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랑 10년을 살아? 그니까 대단하지? 나도 내가 참 대단해. 그래서 보상을 제대로 받겠다는 거고. 재산 분할로 우리 집도 다른 집처럼 평범하게 집 사서 살게 되면 나도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된다고. 나 아직도 40대 초반이야. 이 얼굴에 이 몸매에 재혼할 때 좀 더 눈 높여서 더 좋은 놈 하나 물면 그만이지. 그럼 인생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저도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당연히 재산 분배도 절반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마치 학교에서 상장을 받은 어린아이처럼 좋다고 뛰어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진 말을 방에서 다 들어야 했던 딸을 달래는 것만으로도 식은땀을 흘렸는데 말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딸이 상처를 받긴 했어도 이혼에 관해서는 의외로 덤덤했던 겁니다. 오히려 딸이 걱정하는 건 따로 있더군요. 내 친구 지민이 엄빠도 이혼했고 정연이네도 아빠랑만 산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 아빠랑 살래. 그래도 되는 거 맞지? 약속해, 나 안 버린다고, 응? 아빠가 왜 다빈이를 버려? 우리 다빈이는 아빠랑 살 거야. 꼭 그렇게 할 거고. 진짜야? 나 엄마 싫어. 엄만 매번 밥도 이상한 거 주고 아빠한테 용돈 받은 거 다 빼앗아서 가지고 가고 내 물건도 팔아버렸단 말이야. 나 버리지 마. 제발. 저는 너무 놀라서 말까지 더듬으며 되물었습니다. 뭐? 너 왜 그런 말 안 했어? 불쌍한 사람 돕는 거라고. 내가 싫다고 하면 나쁜 애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정말... 저는 속으로 울음을 삼키며 그런 딸을 달래줬습니다. 아내가 딸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것에 속이 뒤집혔지만 저 역시 그걸 몰랐다는 건 죄였으니까요. 그래서 딸에게 몇 번이나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하며 아이를 달랬죠. 그런데 딸이 머뭇거리다가 넌지시 묻더군요. 우리 이 집 나가야 해? 엄마가 돈 다 가지고 가? 우리 돈 없어? 그것도 들었어? 딸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그런 딸 앞에서 미소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죠. 이 집에서 평생 살 거라고 말입니다. 제 앞에서 막말하고 딸까지 버린 그 여자에게 제가 재산 분할에 동의를 하고 협의 이혼을 진행한 것에는 사실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착하고 어리숙해서? 아니면 화가 나서 그냥 그러라고 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당연히 뒤늦게 아내도 그걸 알고 저를 찾아왔더군요. 침까지 튀기면서 제 앞에서 언성을 높여 따져 물었죠. 뭐야? 재산이 왜 이거밖에 안 돼? 나 변호사랑 만나고 왔는데 이게 뭐야? 설마 다른 주머니 차서 빼돌렸니? 이 집 누구 앞으로 빼돌린 거야? 똑바로 말 안 해? 저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들여서 겨우 갔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어서 속이 좀 쓰렸나 봐. 뭐야? 뭔데? 당신 말처럼 내 월급을 봐라. 그걸로 이 집을 어떻게 사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10년을 살았는데
집주인이 있다는 소린 듣지도 못했어. 나한테 사기친 거야? 이 집 당신 거라고 했잖아. 부동산에서 서류 하나 떼보면 금방 알았을 텐데 아직도 이 집이 누구 건지 모르는구나. 결혼해서 10년 채우면 재산 분할하는 것만 잘 숙지하고 있으면서 당신 참 어리석네. 이거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거였어. 우리 부모님이 피땀 흘려서 샀던 집이라고. 뭐? 도대체 그게 무슨... 원래 결혼하고 당신 다빈이 낳은 뒤에 부모님이 당신이랑 내 앞으로 공동명의로 넘겨주신다고 하셨었지. 이전부터 그런 말씀 하셨으니 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그런데 왜 안 했어? 세금 때문에 안 했어. 당신이 100원 하나도 허투루 쓰지 못하게 했으니까. 아이 낳고 한참 예민해져 있는 당신한테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또 난리 날까봐 말 안 하고 그냥 부모님 명의로 둔 거였고. 근데 그 극성맞은 성격 때문에 이런 도움을 받을 줄은 몰랐네. 어쩌냐? 나 개털인데. 그러기 미리 알아보고 이혼하자고 했어야지. 변호사 비용 아까워서 혼자 검색해서 이 집 시세나 알아보고 있으니 그렇게 된 거야. 아내는 하얗게 질려서 발발 떨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거 무효야. 나 이혼 절대로 못해. 명의 이전해. 하라고. 아님 나 소송할 거야. 아님 다빈이라도 내가 데리고 가서 양육비라도 받을 거야. 선택해. 하라고. 어차피 내가 평생 번 돈은 당신이 홀라당 다 까먹었고 나한테 남은 거라곤 몇 푼도 안 될 돈뿐이야. 더구나 오히려 당신이 유책 배우자기 때문에 나한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거고. 다빈이? 웃기지 마. 당신이 애한테 했던 짓 그것만 밝혀도 내가 양육권은 가지게 되어 있어. 평범하게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도로 다 토해낼래? 뭐 소송할까? 선택해. 하라고. 이 사기꾼들, 망할 인간들, 일부러 이런 거지? 마음대로 생각해. 얼른 내 집에서 나가. 그 잘난 처갓집으로 가서 오늘 일을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살라고. 얼마나 본인이 멍청하고 무능한지 잘 생각하면서. 제 말에 아내는 이를 갈았죠. 좋아,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혼은 할 거야. 하지만 웃기지 마. 너랑 이혼하는 걸 내가 왜 후회해? 착각하지 마.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나 아직 젊고 괜찮다고. 너보다 훨씬 좋은 남자 만나서 더 잘 살 거야. 이깟 아파트? 그래, 가져라. 구질구질하게 월급 한 푼 두 푼 모아서 딸년이랑 잘 먹고 잘 살아봐. 더럽고 치사해서 나도 못 사니까. 솔직히 아내가 절 잡고 울면서 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용서를 해줄 생각은 없었지만 의외의 반응이 놀라긴 했죠. 어쨌든 그렇게 찜찜한 이혼을 마무리했고 저는 새 출발에 의미를 두고 아내가 혼수로 가지고 왔던 죽은 사람의 물건을 모두 제 집에서 빼버렸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책상부터 의자까지 몽땅 다요. 그리고 그걸 고스란히 처가로 보내버렸죠. 그걸 끌어안고 살든 아님 다시 버리든 돈이 들 테니 일종의 소소한 복수였던 겁니다. 덕분에 이혼 후 초반엔 조금씩 부족하게 살아야 했어요. 한겨울이라 베란다를 냉장고로 쓰고 책은 쌓아 방구석에 둔 상태로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월급날마다 딸 다빈이와 함께 새 제품을 하나씩 채워 넣었고 딱 6개월 만에 모든 제품을 들여놨죠. 딸, 어때? 침대랑 책상 바꾸니까 좋지? 아빠는 바닥에서 자고 있으면서 왜 내 물건을 먼저 샀어? 뭐 어때? 그것도 다 추억이지. 우리 앞으로는 계속 채워가자. 알았지? 응. 아빠랑 있으니까 나 너무 좋아.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너무 좋고. 다행이다. 우리 딸,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니야. 엄마 이야기는 앞으로 하지 마. 난 엄마 필요 없으니까. 혼자서 부족하긴 했지만 딸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게 조심하며 딸을 잘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좋은 사람과 만나 재혼을 하게 됐죠. 하지만 그 무렵이 하필이면 제 딸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라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딸이 제 재혼을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냥 좋아한 것도 아니었어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안 좋으니 새엄마를 바로 받아들이는 것도 무리인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현재의 아내는 초혼이었기에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죠. 그래서 두 사람은 꼭 보이지 않는 막이 있는 것처럼 어색하고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린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식에 나섰습니다. 휴대폰만 보고 있는 딸과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고기를 굽고 있는데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졌죠. 그런데 돌아보니 생판 모르는 사람이었기에 다시 고기 굽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다 끝내고 밖으로 나왔을 때 누군가 따라 나와서 제 옷깃을 잡더군요. 저기, 누구세요? 어?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확인하고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바로 전처였던 거였죠. 이전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너무나 초췌해 보였어요. 더구나 그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인지 앞치마까지 두르고 있었죠. 돈 많은 남자물어서 다시 시작할 거라던 그 사람이 그 꼴을 하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전처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보,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정말이야. 우리 다시 잘 지내보면 안 될까? 미쳤어? 누가 여보라는 거야? 우린 이혼했고 끝났어. 나 재혼했고 이 사람이 내 안사람이야. 지금 와서 뭘 다시 잘 지내자는 거야? 난 그때만 생각해도 치가 떨리는데. 거짓말하지 마. 내가 지켜봤어. 당신도 나 그리운 거 아니었어? 우리 딸 다빈이도 전혀 싫어하는 거 알아. 솔직히 계모잖아.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나한테 숨길 필요 없어. 서로 사이 안 좋은 거 내가 뻔히 아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떨어져서 다니고 말도 잘 안 하고 서로 대면대면하잖아. 당장 이혼해도 어색하지도 않을 것 같고 심지어 내 딸은 휴대폰에 콜만 받고 있던데 이거면 다 아는 거 아니니? 설마 그간 우리 집 지켜본 거야? 그럼 어쩌라고. 나도 그리워서 그랬어. 우리 딸도 보고 싶고 당신도 너무 그리웠어. 내가 그땐 몰랐어. 어렸잖아. 어리니까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그땐 우리 집 생각만 했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아니야. 우리 엄마랑 내 동생은 지금까지도 일을 안 하려고 해. 그저 내가 벌어다 주는 거 내가 빼돌린 돈으로 편안하게 살 궁리만 한다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참 뻔뻔하네. 그래서 뭐? 그 사람들 그런 게 하루 이틀이야? 그리고 이제 와서 나랑 무슨 상관인데?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이거 놔! 저는 아내가 잡고 있는 옷깃을 뿌리쳤고 아내는 울상으로 있다가 이내 다빈이에게 매달렸습니다. 딸은 당황했지만 가만히 있었고 그러자 아예 끌어안으며 말하더군요. 내 딸, 내 소중한 딸. 엄마야, 엄마 기억하지? 넌 알잖아.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 계모가 너 학대하지 않았니? 못살게 굴지 않았어? 차라리 엄마랑 살자, 응? 아이, 엄마 이거 놔, 아파. 엄마 보고 싶었지? 아우, 내 새끼. 아이, 야윈 것 좀 봐. 얼마나 못 먹고 살았으면 애가 반쪽이 됐어. 우리 딸, 내 사랑하는 내 아가. 엄마랑 가자. 엄마가 더 잘할게. 아이가 싫다고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꽉 안고는 놔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런 전처에게서 딸을 떨어뜨리고 자신의 몸 뒤로 숨겼죠. 그리고 아내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따지려던 그 찰나에 전처가 달려들어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이 망할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다빈이 친모야. 생모라고.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알아? 너 같은 거 아무리 바락해도 우리 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는 거야. 너 오늘 제대로 죽어봐! 저는 힘으로 전처를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머리카락을 한 바퀴 손에 감더니 오히려 더 힘을 줘 당기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딸 다빈이가 끼어들어 그런 전처에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놀란 전처가 손에 힘을 풀었고 아내가 바닥으로 쓰러졌죠. 딸은 씩씩거리면서도 새엄마인 아내를 일으켜주더군요. 그리곤 자신이 보호를 하는 것처럼 앞을 막아섰죠. 엄마?
웃기지 마. 누가 당신 딸이야? 타빈아, 내가 널 10달을 품었고 내가 널 낳았어. 낳으면 다 부모야? 엄만 네가 기억 못할 줄 알았어? 나한테 개밥 같은 거 던져주면서 할머니랑 이모랑은 외식 나가고 어떨 때는 굶기기까지 했잖아. 나 똑똑하게 기억해. 내가 용돈 받고도 그거 엄마한테 안 줬다고 했을 때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하고 있어. 딸이 아니라 돈 잡아먹은 자판기면 때려서라도 토해내게 했을 텐데 라고 했었지. 그러면서 뭐? 엄마? 생모? 지금 누구 머리채를 잡아? 아줌만 나한테 잘했어. 잘하긴 뭘 잘해. 그건 다 너희 아빠 재산을 노리고 전현이 가증스럽게 연기한 거야. 안 그럼 너희 아빠를 왜 만나? 분명 시커먼 속을 숨기고 연기든 뭐든 난 엄마보다 이 아줌마가 100배는 더 좋아. 이제까지 자기 옷은 안 사도 내 옷은 사주려고 했고 맛있는 게 있으면 내가 우선인 아줌마가 훨씬 좋다고. 그리고 이제는 아줌마 아니고 내 엄마야. 우리 엄마라고. 타빈아, 그년이 왜 엄마야? 설마 저 여자가 시켰어? 너한테 그런 말 하라고? 다 엄마처럼 사는 줄 알아? 그런 유치한 걸 시키게? 혼자 망상하지 말고 잘 들어. 앞으로 내 엄마한테 2번만 손대봐. 그땐 뺨 한 대로 안 끝나. 나도 엄마 가만 안 둘 거야. 가만 안 둔다니. 어쩜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전현은 계모인데. 그리고 엄마 오래 지켜봤어. 그래서 전현이랑 너 사이도 안 좋다는 거 알아. 엄마가 너 이혼할 때 두고 가서 상처 입어서 괜히 그러는 거 아니까 거짓말은 그만해도 된다는 소리야. 딸은 그 말에 어이없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계모보단 잘하지 그랬어. 계모보다 못했으면 쪽팔리는 줄 알아야지. 엄마가 얼마나 못했으면 새엄마가 이 정도로 좋겠어? 나 커서도 미친 듯이 효도할 생각이야. 뒤에서 숨어서 보고 피눈물 흘리며 땅을 치고 엄마가 후회할 정도로. 근데 뒤에서만 봐.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땐 이 정도로 안 끝나. 이게 오냐 했더니 뭐? 순간 전처의 눈빛이 변했고 손을 들어 올렸죠. 딸은 눈을 질끈 감았는데 정작 그 손을 맞은 건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뺨이 뻘겋게 달아오르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군요. 그리고는 전처에게 덤덤하고 고요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죠. 다빈이한테 더는 상처 주지 말고 그냥 가세요. 저 정말 다빈이한테 잘할 거니까. 그것도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그저 제발 잘 살아주세요. 딸한테 더는 부끄럽지 않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욕도 아니고 저주도 아닌 잘 살라는 그 말이 전처에게는 더 충격적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텅 빈 것 같은 눈빛으로 우리 가족을 한참 보더니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더군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는 사건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 일로 우리 가족의 사이는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딸은 어느 순간부터 아내에게 아줌마라는 말 대신에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아내는 엄마라는 소리에 삐져나오는 미소도 감추지 못했죠. 비록 떠올리면 여전히 악몽 속에서 허둥거리며 달리는 기분이 들 정도로 최악이었던 결혼이긴 했지만 그게 전처가 저와 제 딸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후회하면서 제 머릿속에 남겨두고 싶지도 않고요. 이제는 완전히 훌훌 털고 잘 살아보려고요. 이런 저희 세 식구의 출발 응원해 주실 거죠? 또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웃으면서 과거를 추억할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에게 끝으로 감사를 전하며 모두에게 행복한 기억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